안녕하세요. 오늘 또 책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절실하게 느껴진 현상인데,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떤 사고가 고착되어 있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한번 먹었던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다시 검토해보거나 그런 일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건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책을 주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책의 역사 2편입니다.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서 유럽의 책과 조선의 책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선은 왜 그렇게 출판이 어려웠고 인쇄기술이 좋고 출판이 편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럽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은 인쇄에는 구텐베르크가 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나온 것이 1450년경, 조선은 세종 말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텐베르크가 빠르지도 않았고 조선이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은 그보다 한 70여 년 전에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금속 활자로 된 서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술 발전이 그다지 진행되지 못하다가 조선 세종 때 와서 다소의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기준으로 보면 구텐베르크나 조선이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유럽에서 서적 발행 방식이 필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필경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적이 많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학생들이 한 사람이 낭독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듣고 했던 그런 방식의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텐베르크가 나오고 난 뒤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온 다음에는 완전히 금속 활자에 의한 인쇄 방법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쇄소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출판이 급속하게 확산이 됐고, 그 전에는 비싸서 사보기 힘든 책들도 더 이상 귀중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유럽에서 인쇄술의 혁명으로 인한 혁명에 의한 영향이 어떤 사회 변화를 초래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적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독서가 증가하고 독서 계층의 폭이 넓어지고 일반인들까지 독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 구조가 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정확성, 표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종교 개혁이 확산되게 됩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기 한 60년 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주의가 승리했다. 중요한 것은 세속화입니다. 즉 탈종교화. 그전에는 모든 것들이 종교 중심으로 돌아가고 옳든 그르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리였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라든지 개성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인쇄술로서 많은 지식이 유통되면서부터 개인, 개성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라틴어 위주의 공부에서 이제는 서적이 많이 나오면서 그 라틴어를 자기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지식을 전파하는데 더 큰 역할을 했죠.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자기 나라 말로. 그래서 또 국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됐고, 그런 결과로 유럽을 그전까지 통합했던 라틴 문화가 쇠퇴하게 되고, 라틴어가 17세기에 오면 완전히 유명무실한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사회가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조선은 어떠냐? 조선의 책과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출판이 어려웠죠. 인쇄가 어렵고 출판이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은 한문을 이해하는 이른바 엘리트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 엘리트 계층은 기회만 되면 과거를 봐서 관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을 공부를 해서 과거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은 관심을 가지기 힘들었습니다. 혹시 제야의 학자들이나 또는 은퇴한 관료, 그런 지식인들은 한시, 이런 성리학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문집, 그런 것들이 주류였습니다. 그 성리학 외에 실용적인 학문이나 또는 흥미를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그런 서적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유럽의 경우에 구텐베르크의 인쇄가 나온 이후에 이제는 낭독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책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성애문학이 또 성행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에 그런 부진한 출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출판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 발간은 왕이 결정을 했습니다. 왕 스스로 또는 신하들의 상소를 받아서, 건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은 역시 자기들에게 유리한 컨텐츠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왕조의 통치 이념 확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은 개국 당시에 채택한 성리학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그래서 왕조의 이념과 맞지 않는 컨텐츠는 사장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삼강행실도입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여러 번 출판된 서적일 겁니다. 이런 서적을 통해서 백성을 교화하려고, 이른바 교화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서 많은 삼강행실도를 출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 외에 실학이라든지 또는 실용적인 그런 학문은 장려라고 하기보다는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발간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국립주자소 또는 교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임의로 책을 출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쇄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책이 인쇄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군몽입니다. 한글로 된 서적. 그럼 조선의 출판과 인쇄의 현황은 어땠는지 그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하면 200부, 300부가 최고였습니다.
적을 때는 50부도 발행을 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인쇄수를 혁신한 다음에 대량 인쇄가 가능했는데 조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는 대량 인쇄를 할 때는 목판 인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얘기는 아마 정조 임금의 얘기인데, 정조는 1776년에 왕으로 올라서 1800년까지 재임한 왕인데, 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자로 인쇄한다면 널리 보급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목판으로 인쇄해서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인쇄 방식이 적용됐는가를 크게 보면 목판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금속 활자에 의한 인쇄를 하고, 목판 인쇄, 활자 인쇄, 그리고 심지어는 필경까지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텐베르크의 36행 성경입니다. 시기적으로 70여 년 선배인 직지 심체요절입니다. 두 개의 인쇄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활자 인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에서 활자는 인쇄의 한 요소일 뿐이지 종이, 잉크, 그리고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활자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걸 조판을 해서 고정을 해 놓으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활자를 배열하고 거기다가 밀랍을 부어서 고정을 했는데 그게 안정이 안 되고 여러 장을 찍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활자의 크기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쇄 속도가 느렸고 하루에 20장 이렇게 인쇄를 하다가 1434년경에 세종대에 개선이 있어서 하루 40여 장까지 인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을 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활자에 의한 인쇄는 조선 말기까지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쇄술이 개발되지 못했고 그래서 출판도 부진했던가, 원인을 제 나름대로 한번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크게 네 가지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인쇄 과정에 투입된 장인들은 모두 관아에 소속된 천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천민 신분이었고 자녀들도 후손들도 다 천민입니다.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천민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계급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의욕이, 동기유발이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주도였습니다. 인프라 또는 사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국가주도였습니다. 유럽에서 구텐베르크도 인쇄업자였고 그 이후에 나온 인쇄소도 다 민간 인쇄소였습니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은 자급자족형 사회였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농사지어서 식량을 조달하고 또 농한기에 배를 짜고 해서 의복을 마련하고 대체로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의 필요성이 적었습니다. 교환이 덜 필요하니까 화폐의 필요성도 적었습니다. 조선은 화폐 경제가 늦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형성도 더디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동과 교류가 적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구텐베르크 이전이나 이후나 국가 간 지역 간의 이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특히 수로를 활용해서 배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강을 이용해서. 조선에는 지역 간 교류가 없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른 지역과 비교할 기회가 적고, 그래서 뭔가 향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자라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한 배타성, 텃세, 요즘 말로 우리 민족끼리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사업적으로 이득이 될 만하지 않았다. 사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교환의 필요성이 적어서 화폐 경제가 늦게 발달했는데 화폐 개념이 없어서 사업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원가 이런 수치적인 개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유럽은 주식이 빵인데 빵은 고대 시대, 고대 이집트에서 빵이 개발됐는데 그때부터 빵은 사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일찍부터 필요했고 교환 경제가 발달하기 쉬웠다고 봅니다. 조선은 그 반대였다. 그리고 문자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자를 활자로 판다고 생각해 보면 한자 한자를 따로 파야 됩니다. 한자가 2000자가 필요하다 하면 2000개, 한자를 3000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한 벌 만드는데 3000개의 활자를 파야 되는데, 서양의 알파벳을 판다면 알파벳 한 세트가 26자라고 한다면 대문자, 소문자, 각 글자의 크기 몇 가지로 해서 100개,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몇 벌을 10벌을 만들어야지 1000개, 2000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한자는 각각이 독립된 하나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기 힘들었고,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활자의 크기도 동일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한글이 나왔는데 한글을 활자화한 출판을 했으면 좀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는데 그런 노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에 이프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만약에 라는 가정을 넣어서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조선의 출판과 독서 여건이 좋았다면 개인의 감상, 정서 이런 것들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수월하게 출판될 수 있었다면 성리학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상 또는 실용적인 것 또는 재미를 위주로 하는 그런 저작물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지 않았을까.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유통된다면 지식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훈민정음 한글까지 포함한 컨텐츠를 민간에 퍼뜨릴 수 있었다면 조선인들의 사고가 좀 더 유연하고 리버럴해질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에서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자국으로 된 그런 컨텐츠의 확산이 됨으로써 라틴 문화가 쇠퇴하고 각 고유 문화가 발전하고 꽃을 피우듯이 조선에도 탈중화 그리고 탈성리학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외부에 배타적이지 않고 일본이나 대륙의 중계로부터 수입된 서양 문물에 관해서도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관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사고방식, 나아가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형성된 그 배경으로 책에 관한 얘기를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